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2000년대 선풍적인 법인 플랜으로 인기를 끌었던 CEO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보험 CEO 플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득세부터 알아볼까요? 소득세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는요, 뭐 각종 사업소득세가 있고요. 이 보통 이제 자영업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이자를 받았을 때 내는 이자소득. 배당을 받았을 때 내는 배당소득. 그리고 강연료라든가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요, 누진과세를 합니다. 그리고요, 양도소득세는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양도할 때, 남한테 넘겨줄 때, 유상으로 넘겨줄 때 내는 세금이 되겠죠? 부동산이나 부동산 권리와 관련된 것들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돼서 양도소득세 있고, 기타 금융상품 등이나 뭐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누진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면 종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는요, 퇴직금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류과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류과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합소득세는 각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누진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분류과세를 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류과세랑 좀 비슷한 용어로 분리과세가 있거든요. 분리과세 상품이 있고 종합과세 상품이 있잖아요.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은요, 원천징수율로 과세하고 나서 나중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금융상품이 있더라. 그러면 세금이 만약 9%더라. 그러면 9%를 내고서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분리과세라고 하고, 그 분리과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처럼 분리과세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을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자소득세 떼잖아요. 15.4%. 그런 것들은 예납적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미리 먼저 떼놓은 다음에 1년 지나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종합과세를 하고요. 아니면은 그거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득세가요, 이거 말고도 살림소득이라고 있었어요. 살림소득도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일종이었는데 살림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바뀌었죠. 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도요, 부동산 사업소득이 있고요. 부동산 소득세가 있고요. 임대소득이죠. 그 다음에 일시소득 등이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자, CEO가 그런 소득들 중에서 가질 수 있는 소득은 어떤 것이 될까요? 첫 번째는 CEO는 법인을 보통 만들죠. 법인을 안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면 근로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을 할 경우에 배당소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EO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CEO 플랜은 바로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컨설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에 대해서는요, 법인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했을 때는 송금 불산입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에 보면요, 송금 불산입 퇴직급여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관의 퇴직급여를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만들어진 퇴직금이 되겠고요. 만약에 두 번째는요, 정관의 퇴직금 급여가 명시가 없었다면은요, 바로 1년 동안에, 퇴직 전 1년 동안 해당 임원한테 지급한 총 급여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의 퇴직금을 1년에 5배수로 한다. 뭐 월급에.
그러면은 월급이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느는 것이고요. 그게 없다면은 최종적으로 퇴직했을 때 만약에 3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3억 원의 10%이니까 3천만 원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10년을 근속한다면 곱하기 10을 하면 3억 원이 되겠죠. 따라서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퇴직 전 1년 1,900의 10%를 그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그 CEO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관 변경을 통해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서 퇴직금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EO 플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임원퇴직금을 상향 조정한다. 정관에 반영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 배수를 뭐 5배 이상, 5배 이상을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CEO가 보통 이제 그 중소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20년, 30년, 40년 동안 근속하거든요. 장기 근속했을 때 그 퇴직금을 지급배수 5배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 그 담세율이라고 하죠. 그 퇴직금 대비 그 내는 세금은 10% 이하의 아주 저렴한 수준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면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8% 내외, 한 뭐 8천만 원만 내고서 퇴직금을 받아가는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규정을 정관에 반영시키고 나서 퇴직금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연금을 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연금을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그 CEO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연금을 수령해 가는 그런 플랜이 바로 CEO 플랜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CEO 플랜 한번 도해를 한번 볼까요? 정관을 변경해서 퇴직금 규정을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금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이 그 연금을 가입합니다. 계약자는 법인이고요. 피보험자는 CEO나 뭐 기타 임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익자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이때 수익자가 CEO가 되면요. CEO의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자 수익자는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요.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는 법인세 비용 처리 일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저기 위험보험료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그 보험료의 22% 내외를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납입하는 단계에서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특별이익으로 입금 잡고요.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사망하지 않았다. 그러면 CEO가 퇴직했을 때 퇴직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 바로 이 연금보험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물론 퇴직소득세도 굉장히 낮은 세율이 되겠죠. 퇴직금 지급할 때는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에서 CEO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소유에서 개인 소유가 됐죠. 그 상태에서 퇴직을 한 CEO는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데 바로 비과세로 평생 수령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CEO 플랜의 도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EO 플랜이요, 2010년도 이후에는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견제를 받아서 생긴 문제인데요. 그 CEO 플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임원 퇴직금 한도를 축소했다. 과거에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무자비하게 정말 그 임원 퇴직금을 뭐 월급의 뭐 5배수가 아니라 8배수, 7배수 막 이런 식으로 막 늘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죠. 2019년도까지는요. 총급여액의 30%를 초과하는 것은 임원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여나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서 그 높은 누진과세를 때리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더 줄어서요.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퇴직금을 낮게 하향 조정해 버렸죠.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급 배수를 그 기준에 따라 보면요. 2019년도까지는 월급여액의 3.6배 이내, 과거에는 이제 5배수, 7배수였는데 거의 반 이상 줄었죠. 그런데 그것마저 줄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에는 월급여액이 2.4배, 거의 소소한 수준의 퇴직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CEO 플랜에 뭐 아직도 그 어떤 메리트는 있겠지만 과거 대비 높은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점 알아볼까요? 퇴직소득세가 지속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뭐 미미한 변경일 수 있으나 임원이나 CEO에 대해서는요, 많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거 그 실효세율이 10% 미만이었던 것, 내외였던 것이 현재는요, 실효세율을 뭐 25%, 30% 이상 그 높게 책정이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그 소득을 받았을 때 절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CEO 플랜의 세 번째 문제는요. 임원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연봉제로 전환하면 저는 정산할 수가 있거든요. 현직에 있으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었고 나중에 다시 퇴직금 제도로 부활할 수도 있었거든요. 다시 퇴직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임원 퇴직금에 대해서 중간 정산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EO, 중소기업의 CEO들은 사실상 퇴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직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임의로 퇴직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CEO 플랜의 네 번째 문제점은요. 바로 그 CEO 플랜에서 정관의 변경을 통해 퇴직금을 높인 다음에 법인이 비과세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보험 비과세가 변경이 됐습니다. 비과세 효과가 아주 미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위해서 법인이 CEO를 피보험자로 해서 월 1,000만 원, 2천만 원 막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개인화되면요. 퇴직금으로 받게 돼서 개인화가 된다면은 비과세로 평생 세금을 내지 않고 살 수가 있었는데 이 비과세가 기준이 법인 계약, 뭐 개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50만 원 이하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150만 원이니까 사실상 뭐 아주 작은 금액밖에 안 되다 보니까요. CEO 플랜에서 퇴직금이 뭐 5억, 10억이 된다면 150만 원 가지고는 퇴직금 제한을 만들기 어렵겠죠. 그리고 1,000만 원 내는 것보다 150만 원 내면은 뭐 비과세 혜택이 뭐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이유 때문에 CEO 플랜은요, 그 2000년도 이후에 활성화되었지만 201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지나간 CEO 플랜을 좀 접어두시고요. 이제 새로운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을 그 컨설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업에 대한 솔루션은요, 이제 그 CEO 플랜에서 한정된 법인 플랜에서 벗어나서 가업 승계 전략을 통한 다각적 컨설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업 승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영권이라든가 소유권에 대한 이전 전략부터 다양한 법인세 절세 전략이라든가 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만 이제 법인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보험 CEO 플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기메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